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우리 실생활과 완전 밀접한 실제 법정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게에서 내 상품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 이게 불법일까요? 어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말이죠. 사실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 복잡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요, 거대한 온라인 제국 쇼핑 유니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황제 A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제국 안에서 작은 생활용품 가게를 꾸려가는 상인 B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B씨한테 정말 재앙 같은 일이 닥칩니다. 아니, 잘 팔리던 내 상품이 검색 결과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씨의 가게는 왜 갑자기 망하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무대 뒤에서 플랫폼이 뭘 했는지 그 은밀한 움직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플랫폼 A가 두 가지 일을 벌인 겁니다. 첫째는 자기네들이 직접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바로 이 자기네 PB 상품이 검색 결과 맨 위에 항상 뜨도록 검색 알고리즘 코드를 몰래 바꾼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A는 입점 상인들한테 이렇게 압박까지 합니다. 만약에 우리 경쟁 플랫폼에 가서 물건 팔면 당신네 가게 우리 쇼핑몰에서 쫓겨날 줄 아세요? 이건 뭐 거의 독점 계약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냥 단순한 갑질 문제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이 점점 커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어마어마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이 억울한 사연을 듣고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막 남용했다 이러면서 플랫폼 A한테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말 막대한 과징금을 때린 거죠. 그런데 플랫폼 A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아니, 내 가게에서 내 규칙대로 내 물건 진열하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건 우리의 정당한 경영 전략이다 라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바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법원이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바로 그 알고리즘 조작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고 플랫폼이 이겼다고 선언한 거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판결 뒤에 숨겨진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법의 논리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따져본 첫 번째는 시장의 범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판례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콜라 대 사이다 테스트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콜라를 사러 갔는데 없어요. 그럼 그냥 옆에 있는 사이다를 사 마실 수 있죠? 그럼 법원은 이 둘을 하나의 탄산음료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봅니다. 이걸 온라인 쇼핑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A 쇼핑 앱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쇼핑 앱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A가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 시장의 경계가 되게 애매한데 바로 그 점이 거대 플랫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기 상품을 맨 위에 올린 건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법원이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바로 마트 진열대 비유예요. 여러분, 동네 대형마트 주인이 자기 가게에서 제일 눈에 잘 띄는 황금 자리에 자기네 PB 우유를 놓는 거 어때요? 그건 당연한 권리겠죠?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도 이와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자기의 디지털 가게에서 자기 상품을 어디에 진열할지는 어느 정도는 사업자의 자유라는 거죠. 이 판결이 뭘 의미하냐면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도 내 가게라는 개념이 인정되면 상품 배치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법원이 플랫폼이 잘했다고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가지를 증명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 그 알고리즘 변경 때문에 실제로 경쟁 시장이 망가졌다는 피해 사실. 그리고 둘째, 플랫폼이 경쟁자를 아예 없애버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손을 들어준 겁니다.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번 사건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법원은 플랫폼의 두 가지 행위를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먼저 왼쪽, 베타 조건부 거래. 그러니까 다른 데랑 거래하지 마라고 압박한 거예요. 이건 예전 판례에서도 그랬듯이 시장 경쟁을 막면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이건 플랫폼이 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알고리즘 조작은 얘기가 달랐어요. 자기 상품을 우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걸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플랫폼이 이긴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갑질 같은데 법의 잣대는 이렇게나 달랐던 겁니다. 결국 이 판결은 뭘 보여주냐면요. 기존의 법만으로는 이런 거대 플랫폼의 교묘한 행위들을 제대로 규제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게 바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아주 큰 힘센 플랫폼들은 아예 처음부터 지배적 사업자라고 딱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우대 같은 반칙 행위들을 그냥 자동으로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공정위가 일일이 그 피해를 힘들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가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여러분을 위한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플랫폼의 입점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 기억하세요. 증거가 전부입니다. 만약 플랫폼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불리한 공지사항 화면 캡처까지 뭐든지 다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공정위에 신고할 때 이 기록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리즘을 바꿀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회의록이나 데이터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불리한 의도가 담긴 기록은 애초에 만들지를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곧 도입될 수도 있는 이 새로운 플랫폼법은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디지털 시장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내 사업에 그리고 나의 소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플랫폼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효율성을 먼저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정성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